이번 세션은 파이썬으로 19대 국회 뽑기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용주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용주입니다. 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만 녹화 때문에. 네. 들고 하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용주입니다. 네. 자, 네, 제 이름은 이용주고요.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적었는데 내용에는 사실 별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조마조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지금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머신러닝 테크닉에 기반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LG전자 소프트웨어 센터에도 있었고 그 전에 KT IT 본부, 지금은 KTDS라고 SI 쪽에 조금 악명 높은 그곳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메일 서비스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누리텔레콤에서 군인이었어요. 자, 안 들립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제 소개했으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사전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자, 먼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손을 들어봐 주세요. 여기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손을 번쩍 들어 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하면서 좀 눈을 둘 곳을 찾고 싶은데, 예, 제가 누굴 쳐다봐도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내가 만든 파이썬 코드는 대개 일회용이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좀. 예, 이분들은 아마 파이썬을 주로 데이터 분석용으로 쓰실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스터디 하시기 때문에 일회용이라고 하신 건가요? 보통 분석용으로 짜는 코드들이 이렇게 결과만 보고 다시는 안 사용되는 코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려봤어요. 어느 정도 분석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나 싶어서요. 자, 두 번째로 파이썬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도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을 해본 경험이 있다. 꽤 많으시네요. 예, 이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실수를 하면 손을 들어주시거나 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넘파이하고 판다스에 보면 그 인덱싱 할 때 슬라이싱하고 이렇게 인덱싱하는 노테이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건 좀 큰일이네요. 왜냐면 이게 엄청 나올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지나갈 수는 없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람다 익스프레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 좀 의외입니다. 아마도 판다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판다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사이킷런이나 뭐 파이스팍 이런 걸 사용하면 람다 익스프레션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냥 가보죠. 제가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뭔지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저도 이 설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어서 리 세뮤얼이라는 그 AI의 father라고 부르는 사람이 정의한 건데, 이제 머신러닝은 어떤 프로그래밍을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어떤 룰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의 핵심은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실 모든 게 다 모델링이에요. 어떤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면 캐릭터를 뭐 OOP 기반으로 하던가 해서 모델링을 하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무기들 뭐 이런 거 다 모델링이죠. 혹은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시는 건데, 그것도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 그 모델을 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어떤 특정한 프로그래밍을 그 룰에 따라서 해줘야지만이 그 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머신러닝의 모델링이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어떤 트레이닝 셋을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것이 어떤 룰을 수행을 대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셋을
기반으로 해서 러닝하는 알고리즘의 집합을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의 프로세스들이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줄여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피처라이제이션이에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트리뷰트들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다 피처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러닝하기 위해서는 벡터라는 형태로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벡터로 가공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EDA라고 하죠. Explanatory 데이터 아날리시스에서 데이터의 어떤 분포나 미싱 데이터가 있는지 혹은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각각의 데이터 셋들이 어떤 형태로 피처라이징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작전을 짠 후에 그 작전대로 피처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앞으로 보시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은 그때그때 선택을 하는 거고요. 혹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이킷 러닝 같은 데는 어떤 템플릿화된 피트, 트랜스폼 이런 과정이 다 정형화된 그런 어떤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지만 예를 들면 히든 마크업 체인 같은 걸로 모델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는 그 확률 같은 걸 계산하는 식을 직접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모델을 하는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모델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죠. 이 정확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 정확도가 낮으면 그 리절트를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이클을 돌아요. 그럼 보통 피처라이제이션 단계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중요한 피처인데 빠뜨린 게 있는지 혹은 의미 없는 데이터인데 넣은 게 있다든지 그러니까 분포에 따라서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고치고 다시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임프루브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게 예를 들면 레코멘데이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글씨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왼쪽에 있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철수는 넥타이, 안경, 수염, 대머리, 성별은 남자입니다. 이 성별 레이블이라고 보세요. 그냥 그 타겟, 우리가 맞추고 싶어하는 타겟 레이블이라고 보셨을 때 두 번째 영희는 스커트를 입고 안경을 끼고 핸드백에 긴 머리, 이 여자예요. 그 다음에 그네는 스커트, 핸드백, 닭머리, 여자예요. 두한이는 군복, 대머리, 안경의 남자고 홍주는 긴 머리, 수염, 남자입니다. 이게 그거를 피처라이징을 했을 때 피처 벡터의 형태는 저렇게 됩니다. 저게 바이너리 형태로 인코딩을 한 거예요. 어제 어떤 세션에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디멘션 9짜리 벡터를 만들어서 차원이 9개면 저렇게 평면에다가 표시를 할 수가 없죠. 2차원으로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화면으로 표시를 저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눈대중으로 저 사이에 저 점선을 딱 그으면 그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안경을 꼈는지 대머리인지 닭머리인지 이런 걸 통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맞추면 그게 이밸류에이션이고요.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이클을 오늘 계속 정치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할 건데 오늘 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크롤링 이거는 사실 이게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크립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건 다 배제를 했어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따분하고 힘든 과정들이라서 그냥 만든 거 가지고만 할 거고요. 이 자료는 참여연대, 팀포퐁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해주셨는데 한번 중간에 저는 20대 대선 직전에 사이트를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스크립트가 한번 무용지물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직접 달라고 하자.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도 인건비를 들여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도네이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오셨고 됐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냥 다시 스크립팅 해가지고 다시 크롤링을 했고요. 그리고 팀포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API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혹시 소속된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20대 대선 끝난 후에 그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어느 날 문득 그 깃허브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그 사실 그 내용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자분하고 한번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이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전부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그분들이 그 전자문서 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 인쇄된 걸로 받아서 스캔 떠서 OCR을 돌린 다음에 그래서 그 OCR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생긴 노이즈들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게 된 거였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뭔가 어떤 인사이트를 발굴을 하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런 일을 시작을 했지만 그거를 공유하는 자리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기술자들이고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데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 인프루빙도 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때려놓고 뭔가 잘 안 된다 싶을 때 그 피처들을 건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두 번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거 이상의 결과 인프루빙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까지만 했거든요. 저도 생업이 있어서. 나중에 인프루빙이 되고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막 인스파이링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내년에는 다른 걸 가지고 이걸 연장한 뭔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내년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할 거는 이 시간이 꽤 지났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피처라이징 할 때 그 데이터 아날라이즈 하는 방법과 그걸 판다스로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모델 트레이닝은 거의 다 K-mean 클러스터링으로 할 거예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우리는 그 레이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타겟을 맞추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K-mean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꽤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 많이 이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구로는 scikit-learn이랑 파이스파크를 쓸 겁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matplot lib 이 라이브러리랑 이건 빠졌는데요. 라이트닝 비즈라고 또 재밌는 그 플로팅 툴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준비가 미진해가지고 빠뜨렸고요. 그 주제로 19대 그러니까 소재로 19대 국회 표결 결과와 정치자금 사용 내역 그리고 국회 회의록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국회 그 의안 표결 그 찬성 반대 그거를 다 모았어요. 모은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디 뭐 출장을 가서 출석을 안 했거나 기권을 했거나 이러면 다 빵으로 표시하고 찬성했으면 1, 반대했으면 -1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처라이제이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프루빙 할 것도 없고요. K-mean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그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를 할 텐데요. K-mean 클러스터링을 이거 뭐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습니다. 이건 두 개로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임의의 점을 화면에 찍는 건 아니고 임의의 점을 그냥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에게 루프를 돌면서 둘 중에 어떤 게 너한테 가깝냐 그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가까운 것끼리 두 개의 군지부로 묶은 게 두 번째 그림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 번째 그림을 갔을 때는 각각 군집 안에서 그 안에서의 내부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걸 센트로이드라고 하는데 센트로이드를 빨간 점으로 다시 찍고 그리고 그 사이클을 한 번 더 돌아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중에 두 점 중에 어떤 게 더 가까운지 계산을 해서 다시 군집을 만들고 그렇게 사이클을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다 보면은 결국에는 센트로이드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와요. 혹은 움직여도 어떤 기준치 이하로 움직이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이제 이터레이션을 멈추면 저렇게 군집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 K-means 클러스터링이고 이건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많은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서도 가장 캐주얼하고 쉽고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피터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데이터셋을 로딩을 한 거고요. 이게 컨그레스맨의 준말인데 뭐 강기훈, 강기정이 이게 그 표결 번호입니다. 이게 번호 소속과 그 지역구 표결 번호에 따라서 찬성, 기권, 찬성 이렇게 다 표시가 데이터 프레임이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 카운트 밸류 해보면
찬성표가 지금 33만 개, 기권은 뭐 17,000개, 그리고 반대는 별로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그 당론으로 투표한다는 거겠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투표를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게 사실 반대뿐만 아니라 출장 가서 출석 안 했기 때문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분들 좋아하실 법한 문재인 의원도 굉장히 출장을 많이 가셔가지고 여기에 많이 속하십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도 어쨌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찬성을 던지고, 비슷한 성향 사람들끼리 반대를 던지고, 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출장을 가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야당하고 여당 성향으로 갈릴 거라고 딱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게 두 개의 군집으로 모델을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모델을 쭉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클러스터링이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눴을 때 이렇게 분포가 나옵니다. 국민의당과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또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거를 이제 도식화하기 위해서 맵플롯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차원수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표결 했던 횟수만큼 차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매트릭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화면에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로 차원을 줄여줘요. 그 차원을, 그러니까 두 개로 디멘션을 줄인 다음에 그거의 센트로이드와 데이터 포인트들을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각각의 센트로이드고요. 그리고 이쪽에 군집 하나가 있고 이쪽에 군집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도대체 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들한테 색깔을 부여했습니다. 하고 이름도 찍어 놓고요. 자, 각각 잘 보이시진 않지만 나중에 제가 공개해드리면 여기 이름 하나씩 보실 수가 있어요. 대충 보면 요렇게 군집이 또 하나 생기죠. 그죠? 그리고 빨간색이 새누리고, 그 파란색이 민주당이고, 이거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습니다. 자, 보면 요렇게 갈리잖아요. 그죠? 정당은 이렇게 갈리는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클러스터링한 그 의정 성향은 이렇게 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꼭 당성에만 따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이 안에 뭐 나경원도 있고 막 이런데 딱 보면 그럴만하다라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 혹시 요런 표결 성향과 20대 국회의원 당선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해서 이 지역구 당선자 목록을 가져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플로팅을 한 결과 여기 희미해진 분들은 이제 기억 속에 들어가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20대에도 의정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왼쪽의 성향인 분들하고 아주 이쪽의 성향인 분들이 더 당선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이렇게 중간 경계 분들은 좀 희미해지셨잖아요. 이건 단정한 그냥 봤을 때 그냥 느낌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잠깐 이렇게 느낌을 얻을 수 있고요. 벌써 이걸로 20분이 지났는데 큰일 났군요. 네, 이번에는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오마이뉴스에서 주신 걸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는 피처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피처에는 이 사람이 정치비로 사용한 거, 교통비로 사용한 거, 사무실 임대료, 월급, 뭐 통신비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아까는 0, 1,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지금은 금액이고 사용한 횟수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분포도 다 달라요. 통신비 몇만 원 단위지만 그 사무실 임대료는 억 단위거든요.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 다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유닛 베리언스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박태환도 이거 박태환님께서 이렇게 되실지 모르고 제가 준비한 예시인데요. 네. 똑같은 실제로 박태환님께서 1m 83cm입니다. 근데 미터로 표시하면 1.83m가 되고 피트로 표시하면 6피트가 되거든요. 근데 단위만 바꿨는데 숫자가 작아지고 커지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K-민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유클리디언 디스트라고 각 값의 제곱을 빼서 이렇게 루트를 씌운 게 그 데이터 포인트들의 거리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83을 제곱을 해서 무엇과 빼도 1.83을 제곱해서 뺀 거하고 더 큰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하지 않은 채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보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시고, 뭐 데이터도 보면 이렇게 보통 통계적 계산이나 뭐 일부 전체는 아니고 일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데이터들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를 쓸 수가 없는 알고리즘도 있고, 쓰기 위해서는 정규분포처럼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스큐나 라이트 스큐가 된 데이터들을 보면 그거를 최대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줘야지만이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도 문제인데요. 이게 보시면 얘가 혼자 동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뉘어요. 왜냐하면 센트로이드가 여기에 찍힐 테니까. 그죠? 그러면 비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에 배제를 해주고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모험적이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좀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보통 아웃라이어를 제거할 때는 IQR이라고 인터쿼탈 레인지를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미디엄에서 위아래 25%, 위로 75% 위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혹은 그 분포 이상의 어떤 스레시홀드를 줘가지고 그 위로 잘라버리게 되고요. 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2에서 5까지 곱해가지고 그것보다 2하거나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을 의존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1, 2, 3, 4, 5, 6, 100 이런 어레이가 있을 때 평균값은 꽤 크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 2, 3, 4, 5, 6, 만 이래버리면 평균이 확 점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같이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럴 때 만은 그 아웃라이어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년에 어떤 저널에 나오는 3장짜리 페이퍼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이 IQR이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특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많이 사용해서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고, 그것보다는 지금 알려드릴 MAD 이 방법을 사용해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로버스트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AD라는 거는 각 민값을, 그러니까 평균값을 데이터 포인트에서 빼가지고 그거의 그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미디언 값을 뺍니다. 그래서 평균값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컨설베이티브하게 하면 MAD 값에 3을 곱해가지고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면 끝에 값이 100일 때든 만일 때든 안정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오늘 보여드릴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3개의 CSV 파일로 제공을 해주셨는데 인코딩을 안 하셔가지고 인코딩만 제가 했고요. 그 칼럼을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네 해서 보니까 사용한 돈이 음수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증금 반환.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음수인 경우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쓴 게 아니라 받은 것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법도 하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보면 이제 대분류, 소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 1, 2로 나눈 다음에 저는 카테고리 1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국회의원을 이름과 그 카테고리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 어마운트의
그러니까 이 썸은 어마운트의 썸이고 카운트는 그 사용한 횟수가 되겠죠. 그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쭉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조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썸하고, 그러니까 어마운트의 썸과 사용한 금액의 합계와 사용한 횟수로 이렇게 이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썸과 데이터 프레임 카운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강기훈님 같은 경우에는 378번 쓰셨고 교통비는 한 번밖에 안 쓰셨어요. 그런데 강기정님은 참 많이 돌아다니셨죠. 네, 이런 식입니다. 이 금액도 뭐 베이런스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판다스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스태트나 뭐 사이파이, 뭐 넘파이 이런 걸 쓰면 요 각각의 어트리뷰트별로 다 플롯을 하나하나씩 그려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판다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다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라이트 스큐 돼 있거든요. 요것만 좀 정규 분포에 비슷하게 분포돼 있고 차량도 좀 노멀리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이제 가운데로 좀 이렇게 쏠리도록 해주는 게, 쏠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모아주도록 해주는 작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플롯입니다. 썸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커널 덴시티라고 그 분포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0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 쏠려 있다는 뭐 그런 감을 주게 하고, 이것도 박스 플롯으로 보면 요게 미디언 값인데요. 다 이렇게 쏠려 있죠, 한쪽으로. 이 위들은 다 아웃라이어들이고, 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내로우하죠. 이거는 거의 뭐 썼냐 안 썼냐의 차이만큼 쏠려 있는 경우예요. 근데 사실 이 썸이기 때문에 좀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카운트나 뭐 이런 것들을 분포를 이런 식으로 살펴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스키우네스도 각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양수가 되면 이렇게 라이트 스큐가 돼요. 이게 낮은 값에 많이 쏠려 있고 높은 값에 분포가 덜 돼 있는.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양수기 때문에 쏠려 있구나. 이렇게 0에 가까운 요 정도만 정규 분포에 가깝고 나머지는 다 조정이 필요해 봅니다. 그런 것들 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박스 컷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버 블릿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최적의 람다 값을 찾아서 그 람다 값에 적합한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적용해 주는 애예요. 이거는 판다스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이파이에 있는 함수를 갖다 썼고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 이걸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아까처럼 스큐 됐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네. 정책은 참 이게 퍼지기 어려운 데이터인 것 같고, 그런 조정 과정을 쭉 거쳐서 아까보다도 덜 내로우해졌죠. 양쪽으로 이렇게 분포를 시켜준 후에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 컬럼의 메디언 값을 계산하고 그 메디언을 기준으로 한 MAD 값을 계산한 다음에 아래로 마이너스 3 곱한 것과 위로 마이너스 3 곱한 값을 레인지로 했어요. 간담회인 경우에는 이 금액 이하, 이 금액 이상이면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제외를 했더니 아웃라이어 제거를 한 이후의 분포고, 근데 아웃라이어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이의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특정 뭐 정치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교통비만 엄청 많이 쓰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아까 앞서 보셨던 차트처럼 이상한 결과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빼줬거든요. 그랬더니 전체 300 몇 건에서 한 320에서 한 150건 가까이가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됐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 시간이 진짜 없네. 클러스터링 개수 이거는 빼겠습니다. 이게 클러스터를 몇 개로 나누는 게 좋으냐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루엣 스코어라는 걸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엘보 포인트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인 거고, 아웃라이어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린 거 322개 중에 152개가 제거를 돼서 다시 엘보 포인트를 계산한 다음에
두 개가 적절하겠다 해서 두 개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거를 플로팅을 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센트로이드가 되고 이것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갈려 있죠. 그 다음에 일단 뭐 무슨 PCA 트레이닝 다 해가지고 트레이닝 모델 가지고만 플로팅한 게 이거고요. 우리가 아까 빠뜨렸던 아웃라이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시 플로팅을 하게 된 결과가 이렇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들끼리 비슷한지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보통 클러스터링 방법을 가지고 언디스크립티브 하다고 해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거죠.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근데 이렇게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레이블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보라색 어떤 그 국회의원들께는 보라색 레이블을 붙이고 어떤 국회의원께는 저 파란색 레이블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이 이 위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오면서 교통비를 얼마를 썼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왜 이 사람이 빨간 딱지를 붙게 되는지 파란 딱지를 붙게 되는지 우리가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기술자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분 옆에 있다면 뭐 마케터가 우리 사용자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딱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형태로 군집을 이루었는지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면 그 마케터가 이렇구나 해서 그 군집에만 적용되는 방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전략을 짤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다시. 자, 마지막으로 회의록인데요. 5분밖에 안 남았군요. 질문은 나가서 받겠습니다. 자, 국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텍스트 데이터예요. 이거는 이전과는 완전히 판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 방법부터가 달라요. 센텐스를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쪼개는 게 필요할 때도 생기고요. 또 각 문장을 단어 단위로 토커나이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레마타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뭐 주다, 주기, 주고, 주면 뭐 이런 변화들을 주다라는 원래의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다른 피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굉장히 스파스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탑워드를 제거를 하는데 컨텍스트상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at 같은 조사 같은 것들이 그런 경우고 우리말에도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표준화돼서 모아진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리 프로세싱을 전처리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거를 플로팅 포인트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그 단어 자체를 하나의 디멘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트리뷰트를 그 단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의 개수를 카운트하거나 어떤 다큐멘트가 있을 때 거기에 출연하는 단어들을 위에 어트리뷰트로 쭉 나열해놓고 다큐멘트별로 이 단어가 출연을 했으면 몇 번을 출연했는지를 카운트하는 게 백업워드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다큐멘트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의 단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이걸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TF-ID고요. 이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각각의 단어들을 그 차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매트릭스를 벡터 단위로 쪼개서 하나의 문장 또는 다큐멘트를 벡터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근데 사실 TF-ID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심지어는 카운트 벡터라이제이션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계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여전히 다큐멘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는 하나의 코퍼스, 그러니까 다큐멘트의 집합을 보통 코퍼스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코퍼스 안에 짧은 글과 긴 글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TF-ID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낮아지게 돼요. 이거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지금 구글 그 검색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계신다. 제가 이름이 어려워서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말고 워드 벡터라이제이션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워드 투 벡터라는 거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죠. I ate something in Korea 이렇게 했을 때 eat라는 컨텍스트로 블랭크를 채운다면 스파게티가 될 수도 있고 딤섬이 될 수도 있고 뭐 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국적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eat를 배제하고 장소만 가지고 봤을 때는 뭐 K-팝이 될 수도 있고 서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가지 eat하고 코리아라는 컨텍스트를 같이 보면은 뭐 몇 가지 없잖아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불고기, 김치 이런 식으로 좁혀지는 이런 게 바로 워드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레이턴트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상의 컨텍스트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단어들이 그 컨텍스트들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워드 벡터를 만들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사용을 해서 국회 회의록에서 그 어떤 단어와 다른 단어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거를 보게 될 겁니다. 1분 남았네요. 네. 그럼 그냥 결과만 보시죠. 네. 결과만. 보통 워드 투 벡터를 할 때는, 젠심이라는 그걸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스팍을 사용했어요. 스팍에도 워드 투 벡터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퍼스 제가 정말 설명 안 드리기 억울할 만큼 정말 기나 긴 그 텍스트 프리 프로세싱을 제가 다 거친 걸 지금 다 스킵한 채 결과만 저장을 한 거를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리고 짜증나고 별 이상한 것들을 처리하는 게 앞에 다 있지만 여러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얘를 RDD라고 스팍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체로 바꿔주고 토커나이징을 하고 워드 투 벡터를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모델을 로딩을 해가지고 국정원과 유사한 50개의 단어들을 뽑았어요. 안기부, 치안본부, 대공, 사찰, 댓글, 수사, 경찰, 국가정보원, 검찰, 남재준, 감청, 윗선, 뭐 댓글요.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바이어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혹시 카카오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이게 전혀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말이 조직의 특성상 그렇죠. 이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인데 다음에 안타까운 우리 세월호 여러분들 이분들 그 특조위 이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청와대 이 드립은 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컨텍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컨텍스트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사실 이 벡터들의 합이 컨텍스트거든요. 혹은 덧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게 곱한 거가 컨텍스트가 되는데,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단어를 모델에 놓고 이게 트랜스폼이라는 게 얘를 벡터로 트랜스폼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이클러널도 그렇고 스파게도 그렇고 다른 머신러닝 패키지들에도 다 이 fit 트랜스폼이라는 양식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이해해 놓으시면 모든 툴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벡터와 세월호의 벡터를 합하면 이런 식으로 벡터가 만들어지. 이게 국정원과 세월호를 같이 놓고 본 어떤 컨텍스트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청와대도 이런 벡터가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면, 자, 벡터 1은 RDD에, transform, 우리 대통령님, 네, 좋습니다. 자. V2는 위에서 했던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정원 간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퀘어 디스턴스를 통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거든요. 이것과 벡터 2의 관계는 10이에요. 이게 맥시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 관계를 다 계산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벡터 3는 모델 R1D의 뭐 트랜스폼 이 세월호. 자, 좀 두근거리네요.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스퀘어 디스턴스를 세월호와 함께 구해보면, 예, 국정원보다는 세월호가 멋이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컨텍스트와 또는 단어와 단어 간의 그런 시뮬러리티를 구해서 뭐가 어떤 것과 어떤 게 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를 쭉 해보고 어제 그 세션 발표하신 분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법한지를 그 복원해가지고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떤 그 사람별로 컨텍스트를 만들고 그 컨텍스트에다가 뭐 조사를 붙이고 동사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도록 이렇게 그냥 임의로 말을 하도록 그건 이제 내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클런의 그 치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 깔끔하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도식화해 준 거거든요. 사이클런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겨우 일부입니다. 여기 저 보라색 선 그은 거 요거 따라온 정도예요. 저것도 할 게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다 프로그래머들이잖아요. 프로그래머들이 요 툴을 그냥 어떤 프로그래밍 API 관점에서만 보고 그냥 갖다가 이용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너무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피처라이제이션이나 뭐 스케일링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지 좋은 결과 얻게 됩니다.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 사이클런 툴 안에도 아티클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내가 뭘 실수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학회에서 논문이 발표된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디스팅티브해질 때만이 그 구현체를 갖다 놔요. 그 이슈 트래커들 보면 서로 토론을 합니다. 이거는 할만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철학이 명확해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로버스트한 그런 구현체들만이 저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거에 서포팅 아규먼트가 되는 논문까지도 다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래머로서 이 툴킷을 사용할 것만 아니라 그런 배경 지식들 같은 거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리그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조금씩 하시면서 그렇다고 너무 깊게 파실 필요도 없고 일단 구현체가 있기 때문에 해보고 이게 과연 잘된 결과일까 의심해 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더 읽어보고 더 임프루브 해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여러분들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